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비트코인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한 달 이상 동안 기침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의 작품 전시회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지난 11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는 포스터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이 고흐의 이 전시회에 약 70몇 점에 해당하는 고흐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 작품들의 전체 가격이 약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기 이 그림이 고흐가 그린 몽마르트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시가 175억 원에 팔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 두 청년이 이 환경단체의 두 청년이 반 고흐의 작품 전시에 와서 고흐의 작품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 아주 그 오일을 뿌리는 행태를 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액자 위에 보호 유리가 되어 있어서 작품은 망치지 않았지만 여기 이 작품이 여기 나오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판매가가 500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두고 이렇게 수백억의 거래를 하는 것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가격을 매겼습니까?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축 자산으로서 그림을 선호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이 이렇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 고흐의 작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비트코인의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제가 사탄의 플랫폼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플랫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림을 자산으로 비축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 이 그림의 지금 시가총액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 500억 하는 이 작품들이 여러분 그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더 이상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그림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나락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탐욕을 가진 자들 그리고 거짓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거대한 플랫폼의 바로 이 한 도구로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의 강의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내용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08년과 9년 사이에 등장을 했는데 바로 미국이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행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뭐 했습니까? 달러는 종이 아니냐. 그래서 막 찍어댈 때, 야, 이 종이 화폐를 저렇게 찍어대기 시작하면 종이 화폐가 결국 휴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어떤 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러면 이 돈 같지 않은,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2009년에 이제 나온 이래로 이제 거의 16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동안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식 화폐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수많은 재무장관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까지도 비트코인은 하나의 사기꾼들이 하는 술수와 같다. 이렇게 평가받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한 지경까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미국의 천문학적 비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35조 달러에서 36조 달러. 36조 달러면 여러분 거의 5경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5경에 해당하는 돈에 여러분 이자로 지불하는 돈만 하더라도 1800조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미국 정부가 2024년에 지불하게 되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비제 문제에 빠진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된 데는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출범으로 이제 놀라운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한 달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근데 대통령이 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가상자산들이 엄청난 종류의 가상자산들이 늘어났고 기존의 가상자산들이 가격이 완전히 뭐 하는 건가 점프를 하는 비트코인도 6만 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타치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6천만 원, 7천만 원의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과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시대의 본격적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디지털 코인을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디지털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강의 영상들이 이 모든 경제를 다루는 코너에서 핫한 이슈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비트코인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것은 저는 이 가상자산을 거래해 본 적도 없고 이 가상자산 지갑을 운용하는 방법, 거기에 나오는 여러 도구 수단에 대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강의하려고 하는가. 아마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가, 비트코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가상자산을 경제적 논리, 돈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로 가는 세상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출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러한 점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 변화 보면 여기 17장 10절로 11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바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제가 예언을 통해서 이 계시록 17장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해야 되는가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8장에 부의 붕괴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등장하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7머리를 가진 짐승의 7머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면서 8째가 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을 연구를 해보시면 이 8째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8째가 일어나는 관계를 다섯은 망하였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와 또 기록된 예언을 통하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1798년 이후에 나타났고 1798년 이후에는 미국이 등장을 하고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둘이 연합하여 이끌어가는 시대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30여 년 전에 들어가 있음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깐 동안의 시간은 그러면 무엇인가? 8째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때에 바로 지금 비트코인 현상이 아주 중요하게 세계사적 경제적 흐름을 바꾸는 아주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제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여러분 30년 전 반드시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사회주의가 붕괴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도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세계는 심각한 이제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경제가 미국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는 가운데 미국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전 세상과 함께 간다는 미국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면서 바로 온 세계는 이제 각자 도생, 제각기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여러분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 3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생겨난 경제를 세계는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인터넷 시대의 플랫폼 경제가 시작되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생겨난 경제 체제를 여기 플랫폼 경제 이것은 뭐냐면 디지털 인터넷이 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가 결국은 저는 2025년 후에 진행되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부가 붕괴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경제가 뭔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하나의 뭡니까? 플랫폼 사업이라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 3, 4년 전을 추억해 보시면 코로나로 사람들이 식당도 갈 수 없고 했을 때 발달한 게 뭡니까? 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이
배달의 민족.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을 자세히 보시면 이 플랫폼 기업이 이 배달의 민족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배달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려면요. 중국집 사장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배달할 오토바이도 준비해주고 배달하는 누구요?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만들 뿐만 아니라 배달을 위해서 배달 수단도 만들고 배달할 사람도 만들고 여러분 이걸 또 하면 뭡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배달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리스크를 뭡니까? 사장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 전체를 배달 문화로 이끌면서 배달의 민족은 한 대의 오토바이도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배달의 민족이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이런 음식을 배달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배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뭡니까? 플랫폼을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배달의 민족은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는 기사를 그들이 그 회사가 고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리스크는 누가 다 져야 됩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가진 소위 자영업자죠. 이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자기는 리스크도 지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들면 그 플랫폼을 만든 기업은 떼돈을 버는. 근데 플랫폼 안에 뛰어든 사람은 뭡니까? 그 조그만 돈을 위해서 뭡니까?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플랫폼 사업자는 뒤에서 돈만 버는 이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버 택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택시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카카오 택시 여러분 카카오가 택시 사업을 하면서 카카오가 택시 한 대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택시 한 대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택시 회사를 하려면 회사가 수많은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할 기사들도 고용해야 되고 고용하다 보면 그들을 위하여 고용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사고 나면 뭡니까? 회사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카카오 택시가 여러분 택시 한 대 그들은 굴리지 않고 기사들도 카카오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가진 기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이나 사고 처리 모든 것은 기사가 해결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플랫폼만 제공한 기업들이 돈을 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유명한 뭡니까? 숙박산업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숙박산업. 여러분 숙박산업을 예전에 플랫폼 숙박산업이 생기기 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숙박산업 하려면 호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또 호텔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 고용해야 되고 그 호텔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고객의 안전을 위한 모든 보험 다 숙박업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자기들이 소유한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뭡니까? 숙박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숙박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뭡니까? 플랫폼을 그들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고 떼돈을 버는 바로 이게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플랫폼이 이 참된 성질을 모르는 사람은 플랫폼 경제가 주는 서비스가 다양하다. 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검색도 할 수 있고 메신저도 보낼 수 있고 핀테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와 클라우드를 저장하면서 그리고 물건도 사고 파는 플랫폼 산업은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상 뛰어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한 사람이 만든 박정훈이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점에서 히트를 친 책 제목이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이 배달을 위해서 만드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배달하지 않는다. 뭐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까?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많은 자들은 하청인들처럼 마치 노예와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도 바로 이 플랫폼 경제에서 나온 바로 화폐 시장의 지금 뭡니까?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인 화폐 체제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선도하는 것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가상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엄청나게 빚더미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이제 신용이 더 이상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비트코인과 달러를 연동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바로 가상화폐 전문가들로 채워 나가는 걸 보면서 트럼프 4년에 추구하는 방향의 이 가상화폐가 어떠한 수준으로 지금 점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가격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가운데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보세요. 2021년 당시에 7만 달러에 근접한 비트코인이 2023년에 뭡니까? 2,000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난 겁니까? 여러분,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이 뭡니까? 폭락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뭡니까? 여기 폭락은 어떤 날은 2천만 원 하다가 1,0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달러를 지금 터치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물론 이 이후에 또 뭡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가장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격 변동성. 너무 가격의 높낮이가 크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이 안정적 코인이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그렇게 뭡니까? 뛰지 않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시켜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함께 비트코인과 함께 드디어 코인 시대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가?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52억 달러에 불과했던 코인 시장이요. 지금 2022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504억 달러. 지금은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 여기에 이 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치솟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비축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는 사람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라. 이러한 것으로 지금 코인 광풍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상거래의 10% 이상을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적 거래가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계속 가상자산 시장을 업시킨다면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떨까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로 2022년에 한국 사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바로 루나라고 하는 테라 루나 사태. 여러분 아시는 권도영이라는 미국에서 공부한 아주 천재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권도영이라는 친구가 이 스테이블 루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는 엄청난 뭡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틈을 타서 약 50조 원, 60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본시장을 형성했다가 어느 날 이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외면당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뭐였습니까? 80달러, 100달러 사이를 계속 들던 그것이 바로 0달러로 추락해버리고, 지금 이 권도영 씨는 세계적 사기꾼이 되어서 지금 몬테네그로 감옥에 잡혀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리플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은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상자산의 성패는 그들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든 가상자산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드느냐에 바로 뭡니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바로 뭐와 같습니까 이게? 바로 도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정부가 합법적 도박을 뭡니까? 정부가 제공한, 그것도 어떤 정부요? 전 세계를 주도한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이 세운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하여 주가
조작, 시세 조종해서 거기서 나는 거대한 차액을 얻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이 주가를 뻥치게 했다가 뭡니까? 어느 날 뭡니까? 다시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바로 미국이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2017년에서 2020년 4년간 재직할 때 그가 주장한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 우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세상이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세상이 그래서 우려스러운 가운데서도 미국이 하는 정책을 뭡니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는 뭡니까? 경제에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이 개체기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바로 뭡니까? 독감에 이미 걸려버린다. 이 거대한 나라가 주는 경제적 충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사는 정책을 구가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의 트럼프는 거기에 더 나아가 마가 정책을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뭘까요? 마가 MAGA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정책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나서 다른 나라를 뭐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짓밟고라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자신과 함께 간 수많은 나라를 이제 뭡니까? 미국이 우리가 강해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우리가 짓밟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마가 정책입니다. 여러분 전제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종이 되어 나락으로 국가가 행하는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하나의 사파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이런 짓을 감행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점점 코인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이 트럼프의 이 코인 정책에 만약 빅테크와 여러분 빅테크는 거대한 뭡니까? 플랫폼을 관장하고 있는 바로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을 얘기해요. 빅테크와 슈퍼리치들이 엄청난 자산을 가진 여러분 이 자산가들이 수백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그들의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대표적인 사람의 기업들입니다. 이 전부 플랫폼 산업을 기반으로 돈을 번 사람들. 이들이 수백조 원의 자산을 만든 이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산을 뭡니까? 이 지금 경제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도 이 자산이 이후에 더 가치 있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에 가장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부자들이 주요 조세 피난처 세금을 탈피할 수 있는
수많은 지역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하여 국가가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은 뭡니까? 이곳저곳으로 막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금괴로 이걸 통해서 그들의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반고 작품이 500억이라고 지금 그림 시장에서 시가 500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500억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10억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림을 50분의 1로 조각을 내서 팔 수가 있습니까? 팔 수 없죠. 이것은 전체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축 자산으로는 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쪼개서 쓰기에는 뭡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금괴를 사는데 금괴를 보관하고 금괴를 운반하고 또 이 금괴를 쪼개서 파는데 뭡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은 쪼개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지갑에 넣어서 세계 어디든 가서 뭡니까? 유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드디어 부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비축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과 위세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거대 기업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려는 꿈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18장에 음녀와 왕들과 상고들 거대한 돈을 가진 자들이 치부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저는 계시록 18장의 부의 붕괴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많이 좋아졌는데 말을 하면 또 기침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여기 부한자들아 이 마지막 이 부의 붕괴는요 부자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거기에 개미 같은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이 불똥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그들의 부가 뭐하니까 붕괴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이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때에 비트코인과 코인에 뛰어들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코인 값이 올라가니까 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 사치와
이 부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 여러분 아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들이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 놓고 그들을 뭐 착취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킹제임스 버전은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부러지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정인이 되고 여러분 그들이 녹슬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를 대적하는 정인이 된다.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사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주지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려가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지금 플랫폼 경제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플랫폼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량한 사람들도 뭡니까? 이 플랫폼이 주는 편리함에 눈이 멀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 옛날에 여기 바로 한 역입니다. 여기에 기차가 오면 뭡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거대한 뭡니까? 시청 앞 광장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이 광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이 드디어 광장을 여러분 이 시골 간이역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시골역은 뭡니까? 폐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상자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거대한 플랫폼에 사람들이 막 자기 돈을 가지고 모여드는 장소 그리고 부자들도 모여들고 정부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하면서 지금 가상자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바벨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때 플랫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가상자산은 바로 제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뭡니까? 베네수엘라에 드디어 돈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자산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이 종이돈은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여러분 저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제가 이 책을 2010년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 책을 6,000부 만들어서 다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판매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2010년에 이 미혹의 시대를 쓸 때 이 빚의 문제가 세상을 어떻게 미국과 함께 전 세상을 망하게 하는가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5년에 이 미혹의 시대 2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빚의 문제가 결국 뭡니까? 어떻게 모든 세상을 무정부적 혼란으로 가게 하는가를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쓸 때만 하더라도 이 일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서인데 세상은
희한하게 계속 살얼음판이지만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금 바로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드디어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꺼내서 한번 책을 한번 훑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제가 시골 도시를 떠나서 저는 그때 지금 봉화 지금 딱 들어온 지 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교회정원 5권 464페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애착을 세상에 두며 재물 모으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황량하고 외진 곳에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원고 1906년 원고 99에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는 환란의 때가 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화폐 체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소비 생활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엄숙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에 길을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지금 성소 정결에서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과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로 바벨론의 부의 붕괴. 그래서 부의 붕괴가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시록 17장에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을 이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런데 이 짐승이 뭡니까? 너가 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리고 멸망으로 이가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단이 무저갱이라면 우리가 사단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이렇게 말하고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뭐예요? 7머리를 이어서 올라오는 8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8째인데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본 도표 여러분 반드시 잠깐 동안이 지나면 바로 이 8째가 등장합니다. 8째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게 무슨 뜻인가는 사실 여러분 나팔 5째 나팔과 6째 날과 7째 나팔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제가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아까 쓴 미혹의 시대 2권에 제가 이 문제를 주로 풀이하면서 쓴 책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예언이 보여주는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일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